10년의 결혼 생활.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능력 있는 남편 나를 언제나 아껴주시는 명망 높은 시대. 그리고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일군 태양 패션 그룹의 마케팅 본부장이라는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커리어까지. 나는 그 만족스러운 삶 속에서 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한 통의 문자로 무너져 내린 어느 금요일 오후까지는. 그해 마지막 분기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을 때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지수에게서 온 문자였다. 서연아 어디야? 급한 일이야.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비서에게 발표를 계속하라는 눈짓을 보내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지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다급했다. 지수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서둘러? 서연아 침착하게 들어. 네 남편 강민혁 씨 제주도로 출장 간 거 아니야. 심장이 쿵하고 한번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아침에 전화 와서 도착했다고 했는데. 아니야, 서연아. 지수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내 사촌 동생이 항공사에서 일하거든? 방금 나한테 사진을 보냈어. 강민혁 씨 지금 인천국제공항에서 캘리포니아행 비행기 수속 밟고 있어.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누구랑 같이 있는데? 그 사람 가족 전부. 시부모님, 시누이 부부, 그리고 배가 아주 많이 부른 젊은 여자, 다들. 엄청 다정해 보여. 시어머님은 그 여자 배를 쓰다듬고 계셨어. 지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밝혔다. 캘리포니아, 임신한 여자, 시댁 식구 전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순식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회의실로 돌아갔다. 얼굴에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하고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내일 오전 9시까지 이메일로 상세 보고서 보내주세요. 해산. 나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며 또박또박 말했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말없이 따랐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즉시 차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가야만 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진실이 아무리 잔혹하더라도 마주해야 했다. 차는 복잡한 서울의 도로를 질주했지만 내 세상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지난 10년,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시댁 식구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했고 그의 부모님을 내 친부모님처럼 여겼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들이 나의 정신적인 버팀목이었다. 나는 태양그룹의 일을 짊어지고 민혁과 함께 그룹을 성장시켜 그가 아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에겐 아이가 없었다. 그건 내 가장 큰 슬픔이었다. 하지만 민혁은 항상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위로했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미 자신에게 아이를 낳아줄 다른 사람을 찾았던 것이다. 공항은 사람들로 붐비고 시끄러웠다. 나는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 수속구역에서 그들을 발견했다. 시댁 식구들이 화기애애하게 모여 있었다. 내가 매일 밤 안고 잠들던 남편, 민혁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은 배가 남산만 한 점고 아름다운 여자의 어깨에 둘러져 있었다. 늘 내 손을 잡으며 건강 잘 챙기라고 당부하시던 시어머니는 그 여자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다정하게 건네고 계셨다. 내가 아버지처럼 존경했던 시아버지는 시누이 가족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나는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나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다. 민혁이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 한때 내가 받았었지만 아주 오랫동안 다시는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다. 사랑과 애지중지함, 그리고 희망이 담긴 눈빛.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고 그녀는 활짝 웃으며 애교스럽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광경은 나를 울부짖게 하거나 이성을 잃을 만큼 분노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저 내 심장을 차갑게 식혀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만들 뿐이었다. 한 사람에게서 온 배신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건 내가 사랑하고 가장 신뢰했던 모든 사람에게서 온 배신이었다. 그들은 함께 완벽한 연극을 꾸몄고 나만이 유일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관객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즐겁게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염원하던 장손을 나의 고통과 기만 위해서 그들은 휴가를 가는 게 아니었다. 아이를 낳으러 미국에 가는 것이었다. 치밀하게 준비된 그리고 분명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계획,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멀리서 사진 몇 장을 찍었다. 모두의 얼굴이 그들의 행복이 선명하게 담길 만큼 충분히 그것이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에야 나는 등을 돌려 걸어 나왔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 무언가는 완전히 죽어버렸다. 지난 10년간의 사랑, 믿음, 존경 모든 것이 바로 이 공항에서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출입문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한 모금 들이마셨다. 나는 어제의 박서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알았다. 지금부터는 다른 박서연이 될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을 박서연. 나는 우리가 살던 한남동의 고급 빌라로 차를 몰았다. 한때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곳. 넓은 집은 이제 텅 비고 이상하리만치 차가웠다. 내가 좋아하던 백합 향기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았지만 더 이상 평온함을 주지 않고 조롱처럼 숨막히게 다가왔다. 거실에 걸린 대형 웨딩 사진부터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인 민혁의 실내 슬리퍼까지 집안의 모든 물건이 잔인한 거짓의 증거가 되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곧장 2층 서재로 올라갔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 설치해두신 견고한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약간의 귀금 속 외의 모든 부동산 서류, 계약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유언장과 태양그룹의 내 지분 증서가 들어있었다. 아버지께서는 살아생전 항상 나에게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아마도 무언가 예감하셨기에 모든 것을 이토록 신중하게 준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는 그룹의 대부분 지분을 나에게 남겼다. 민혁은 이사회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미미한 양만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것이 나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자 평생 나를 지켜줄 방패막이라고 하셨다. 이제야 나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절감했다. 나는 모든 중요 서류를 꺼내 가죽 서류 가방에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그러고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내가 전화한 사람은 유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가장 신뢰하셨던 변호사이자 나 또한 절대적으로 믿는 분이었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거의 즉시 전화를 받았다. 유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차분했다. 서연 양, 나 유 변호사일세.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내 목소리의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유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알겠네. 말해보게. 듣고 있네. 이혼 소송 준비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 남편 강민혁이 태양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재무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있어요. 조사와 증거 수집을 도와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유 변호사님은 분명 매우 놀랐을 것이다. 그는 나와 민혁의 시작을 지켜봤고 심지어 우리 결혼의 법적 대리인이기도 했다. 서연 양.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니고? 오해 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대답했다. 목소리가 몇 겹은 더 차가워졌다. 그 사람 다른 여자가 있고 곧 아이도 태어나요. 시댁 식구 전부가 저를 속이고 그 여자를 미국으로 데려가 출산시키려 했어요. 오늘 오후에 제가 공항에서 직접 봤습니다. 유 변호사님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겠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군. 알겠네. 일단 진정하게. 모든 건 나에게 맡기게. 우선 자네가 모든 걸 알아챘다는 사실을 절대 그들이 모르게 하게. 평소처럼 행동하게. 내가 미국에서 증거를 수집해줄 전문가에게 연락해두겠네. 재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심 가는 부분이 있나? 그가 부사장 직위를 이용해 유령 회사를 통한 계약이나 자선 기금, 특히 아버지의 이름을 딴 미래빛 재단을 통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돼요. 최근 3년간의 재단 거래 내역 전체가 필요합니다. 알겠네. 바로 처리하지. 자네는 대주주이자 설립자의 딸일세. 그런 정보를 요구할 모든 권리가 있네. 건강 잘 챙기게. 서연 양, 쓰러지면 안 되네. 나와 아버지의 충직한 동료들이 항상 자네 곁에 있을 걸세. 통화가 끝나자 나는 조금 더 힘이 나는 것을 느꼈다. 이 싸움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곧바로 나 자신의 작업을 시작했다. 회사의 서버 시스템에 대한 최고 관리자, 접근 권한을 이용해 지난 3년간 민혁과 관련된 모든 이메일 데이터, 업무 대화 기록, 관련 파일들을 비밀리에 백업했다. 회사와 집의 보안 카메라 시스템도 다시 확인했다. 민혁이 몰래 통화하는 장면,
의심스러운 이유로 외출했던 모습들,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저장되었다. 밤이 깊어지고 빌라는 침묵에 잠겼다. 나는 넓은 거실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나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고통은 여전히 가슴속에서 은은하게 타올랐지만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것은 분노와 결의의 불꽃으로 변해 있었다. 이 연극, 시작은 그들이 했지만 결말을 쓰는 것은 바로 나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맹세한다. 그 결말은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될 것이라고. 나의 막장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유 변호사님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나를 보자 얼굴의 피로와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나에게 국화차 한 잔을 타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 양, 이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겠지만 강해져야 하네. 자네가 말한 자선재단의 재무보고서를 대략 훑어봤네. 최근 3년간 젊은 인재 지원 및 유학 장학금 명목으로 거액이 지출되었더군. 그리고 수혜자는 모두 한유라라는 이름 하나였어. 이 사람 아는 사람인가? 한유라. 그 이름에 심장이 욱신거렸다. 공항에서 봤던 아름답지만 어딘가 도전적인 얼굴의 젊은 여자가 떠올랐다. 아마 그 여자일 거예요, 변호사님. 유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굳어졌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지난번에 말했던 사람에게 연락했네. 이름은 최 실장. 해외의 한국인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아주 유능하고 비밀스러운 사립탐정일세. 그가 일을 맡았고 이미 시작했네. 곧 정보가 들어올 걸세. 나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불과 이틀 후 유 변호사님을 통해 최 실장에게서 암호화된 이메일이 도착했다. 안에는 사진으로 가득 찬 압축 파일과 간결한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마우스를 쥔 손을 떨며 사진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첫 번째 사진은 캘리포니아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호화로운 빌라였다. 문 앞에는 흰색 스포츠카가 주차되어 있었다. 민혁이 언젠가 꿈의 차라고 말했던 모델이었다. 두 번째 사진. 민혁과 유라가 슈퍼마켓에서 쇼핑카트를 밀고 있었다. 그들은 보금자리를 꾸미는 신혼부부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유라는 민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의 손은 그녀의 배 위에 놓여 있었다. 다정한 몸짓이었다. 다음 사진들은 더욱 잔인했다. 시댁 식구 모두가 빌라 뒷마당에서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유라에게 음식을 집어주었고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다. 시누이들도 참석하여 새언니와 친밀하게 대화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고 나는 그저 외부인이었다. 민혁이 유라를 부축하며 공원을 산책하는 영상도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이따금 멈춰서서 입을 맞췄다.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역겨움이 치밀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있었다. 최 실장은 주택 임대 계약서, 차량 구매 계약서, 그리고 고급 국제 산부인과 병원의 산전 진료 등록 서류까지 조사했다. 모든 것이 민혁과 유라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 최 실장은 민혁이 유라에게 처음으로 송금한 거래 내역을 추적해냈다. 3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3년.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었다. 갓 시작된 관계도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결혼 생활의 3분의 1에 걸쳐 계속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기만이었다. 지난 3년 내가 태양그룹에서 힘들게 일하며 회사를 꾸려나갈 때, 내가 아이 하나를 갖기 위해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내 남편은 밖에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3년 내가 시부모님을 굳건한 버팀목이라 믿으며 극진히 모실 때, 그들은 아들의 죄를 숨겨주고 내가 낳지 않은 손주를 기쁘게 맞이하느라 바빴던 것이다. 그들의 모든 관심과 안부는 결국 서투른 연극에 불과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의자의 등을 기댔다. 호화로운 사무실이 갑자기 숨막히게 느껴졌다. 나는 울지 않았다. 지금의 눈물은 사치스럽고 소용없는 것이었다. 고통은 다른 감정으로 훨씬 차갑고 날카로운 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것은 결이었다. 증거는 여기에 있었다. 부인할 수 없었다. 그것들은 이 결혼을 끝낼 무기일 뿐만 아니라 저 인간들의 잔인함을 매일같이 나에게 상기시켜줄 것이다. 그들은 나의 10년 청춘과 믿음, 사랑을 앗아갔다. 이제 나는 내게 속한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이 내 아버지에게 빚진 것까지 전부 되찾을 것이다. 며칠 후 모든 것을 잠시 잊기 위해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책상 위 휴대폰에 시어머니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에 비친 그분의 환한 얼굴을 보자 목구멍에서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고 심호흡을 한 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님, 저 서연이에요. 어머님이랑 식구들 모두 잘 지내시죠? 그럼 우린 잘 지낸단다. 그분은 언제나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공기가 맑고 참 좋구나. 우리 딸 혼자 집에서 어떻게 지내나 일이 너무 바쁜 건 아닌가 해서 전화했지.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는구나. 나는 완벽하게 연기하며 손을 들어 뺨을 만졌다. 네, 요즘 연말이라 일이 좀 많아서요, 어머님. 그래도 잘 챙겨 먹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분은 한숨을 쉬며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가,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더 중요하단다. 너희도 결혼한 지 10년인데 이제 슬슬 아이 생각도 해야지. 나랑 아버님은 손주 안아볼 날만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 하자꾸나. 일 정리하고 이리로 와서 우리랑 며칠 쉬렴. 휴식도 취하고 분위기도 바꿔보고 여기 의료기술도 좋으니 혹시 좋은 소식이 있을지 누가 알겠니? 그분의 말을 듣자 나는 비웃음을 터뜨리고 싶었다. 누구 보라고 연기하는 걸까? 그분은 내가 왜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토가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가 다른 여자의 뱃속에서 바로 그분이 머무는 집안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나를 재촉하는 것은 사실 곧 태어날 손주의 등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포석일 뿐이었다. 너무나 완벽한 연극. 나는 애써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어머님. 아마 저희 인연이 아직 안 닿았나 봐요. 이번 일만 끝나면 다시 제대로 검사받아 볼게요. 그때 시아버지가 화면에 나타나셨다. 그는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서연이구나? 아비다. 민혁이 출장 가서 고생하는데 너라도 집에서 몸 잘 챙겨야 한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아버님. 저 괜찮아요. 아버님, 어머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또 하나의 뻔뻔한 거짓말. 출장이라니. 그들의 가족은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모두가 뛰어난 배우였다. 그들은 함께 죄를 덮어주고 함께 내 감정과 신뢰를 짓밟았다. 그들은 내가 달콤한 말과 가짜 관심에 쉽게 넘어가는 바보라고 생각했다. 통화가 끝나자 내 입가의 미소는 즉시 사라졌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아래에 붐비는 차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위선에 구역질이 났다. 지난 10년 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사이에서 살았다. 그들은 나를 다독이고 사랑하는 척했지만 등 뒤에서는 나를 갈기갈기 찢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연극. 나는 충분히 봤다. 이제 내가 막을 내릴 차례다. 하지만 막을 내리기 전에 나는 이 연극의 모든 배우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시댁에 대한 혐오감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칼날이 내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벼려졌기에 더욱 날카롭고 잔인한 칼날이었다. 그날 아침 유 변호사님은 전례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 양, 앉게. 지금부터 보게 될 것들, 마음의 준비를 하게. 그는 서류철을 열어 미래빛 재단의 상세 지출 내역서를 가리켰다. 우리가 알다시피 강민혁은 장학금 명목으로 그 한유라라는 여자에게 돈을 보냈네. 하지만 그 규모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 몇 억 수준이 아니라 수백억 원이 3년 동안 잘게 쪼개져 송금되었네. 수백억 원. 누군가 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 자선재단은 아버지의 심혈이었다. 가난하지만 학업에 열의가 있는 아이들을 돕고 어려운 지역에 지식의 빛을 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토록 신뢰했던 사위, 강민혁이 감히 그것을 자기 애인을 위한 현금 인출기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피와 땀, 후원자들의 돈, 책을 사고 학교를 짓는 데 쓰여야 할 돈으로 그녀에게 좋은 집과 비싼 차를 사주었다. 개자식, 나는 이를 갈았다. 처음으로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그놈은 인간도 아니야. 유 변호사님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했다. 진정하게.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냉철한 머리를 써야 하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걸세. 그는 다른 서류 뭉치를 내 쪽으로 밀었다. 오늘 아침 강민혁의 비서가 자네 사무실로 이걸 보내왔다더군. 연말 회계감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급히 서명해달라고. 한번 보게. 나는 서류를 들어보았다. 표지에는 회계감사 거래 확인서라고 정중하게 적혀 있었다. 내용은 지난 회계연도 동안의 회사 투자 및 거래를 확인하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조항들이었다.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다. 매년 하던 통상적인 서류 절차일 뿐이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변호사님? 내가 물었다.
유 변호사님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 부록 부분에 아주 작은 글씨를 가리켰다. 여기 계약 부록 제7호 HDCNS. 익숙하지 않은가?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나를 위해 작성해 두었던 주식 위임 및 양도 계약서의 번호였다. 그 작은 글씨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단 서명인은 태양그룹의 재구조화 및 투자 확장을 위해 본인이 소유한 태양그룹 주식 20%를 강민혁 이사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는 데 동의한다. 이것이 그의 진짜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는 돈뿐만 아니라 태양그룹 전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삼키려 했다. 그는 나의 신뢰와 업무 습관을 이용해 나를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속이려는 지극히 교묘한 덫을 놓았다. 만약 내가 경계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평소처럼 훑어보고 서명했다면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다. 등골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정말 악랄한 음모로군. 유 변호사님이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네를 속이기 쉬운 어린애로 본 거야. 이미 계산을 다 끝냈겠지. 이 20%의 주식을 얻고 나면 그가 가진 기존 주식과 매수한 다른 주주들의 지지를 합쳐 자네를 이사회에서 몰아낼 충분한 힘을 갖게 될 걸세. 나는 그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내 안의 증오는 극에 달했지만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가 덫을 놓고 싶다고? 좋다. 내가 바로 그 덫을 그의 무덤으로 만들어주겠다. 나는 고개를 들어 유 변호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변호사님, 역이용하죠. 저희 계약서에 서명할게요. 유 변호사님은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린가? 서연양, 미쳤나? 여기에 서명하면 모든 걸 잃는 걸세. 아니에요, 변호사님.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서명은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시간을 끌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형식은 같지만 내용은 정반대인 다른 계약서를 준비하는 거죠. 그가 말장난을 하고 싶다면 저도 같이 놀아주죠. 그가 저를 속이려 한다면 저도 그를 속일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형 선고서에 서명하는 건 제가 아니라 바로 그놈이 될 테니까요. 내 눈에서 결의를 읽은 유 변호사님은 놀라움에서 이해로, 그리고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자네 뜻대로 하게. 이 늙은 여우가 덫에 걸릴 때가 됐군.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낮에는 여전히 유능하고 결단력 있는 마케팅 본부장으로 연말의 모든 캠페인을 순조롭게 지휘했다. 밤에는 유 변호사님과 그의 팀과 함께 재무 보고서의 한 줄 한 줄을 분석하며 민혁이 빼돌린 검은 돈의 흔적을 추적했다. 업무 스트레스의 배신감과 복수 계획의 긴장감이 더해져 내 어깨를 짓눌렀다. 체중은 급격히 줄었고 위경련이 점점 잦아졌다. 처음에는 은은한 통증이었지만 점차 칼로 찌르는 듯 격렬해졌다. 나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때문이겠거니 생각하며 대충 위장약을 몇 알 먹고 다시 일에 몰두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아침, 전 임원진 앞에서 새해 계획을 발표하던 중이었다. 내가 심혈을 기울인 해외시장 개척 전략에 대해 말하던 순간 갑자기 칼로 배를 꿰뚫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덮쳤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간신히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버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정신을 잃기 전 나는 비서의 다급한 외침과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었을 뿐이다. 깨어났을 때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새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 지수가 눈이 빨개진 채 곁에 앉아 있었다. 내가 눈을 뜨자 그녀는 황급히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정신이 들어? 너 때문에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나. 괜찮아. 목이 타는 듯 말라 겨우 속삭였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때 인자해 보이는 나이 든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보더니 지수를 향해 말했다. 환자분과 따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쉬운 듯 밖으로 나갔다. 병실에 둘만 남자, 의사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나를 보며 말했다. 박서연 씨, 저는 소화기내과 과장 김지훈입니다. 검사와 내시경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종양이요? 위험한 건가요, 선생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김지훈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조직 검사를 의뢰했지만 내시경 영상과 제 경험으로 볼 때 위암 초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부친 박광민 회장님의 경우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분도 제 환자셨죠. 위암. 5년 전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 그 병. 역사는 잔인하게도 반복되고 있었다. 충격이 너무나 크고 갑작스러웠다. 왜 하필 지금일까? 싸우기 위해 건강과 냉철함이 가장 필요할 때 하늘은 이런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터져 나왔다. 나는 강하고 꿋꿋했지만 생명의 연약함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한 여자일 뿐이었다. 노의사는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내가 조금 진정되자 그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서연 씨, 큰 충격인 건 알지만 지금의 의학은 5년 전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최대한 빨리 종양 제거 수술을 진행하고 이후 항암 치료를 병행해 남은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할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나는 눈물을 닦고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햇살은 따스했으며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죽을 수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나와 아버지를 해친 자들이 여전히 저 밖에서 활보하고 있는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이 충격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나에게 모든 일을 끝내야 할 이유와 마감 시한을 주었다. 나는 다시 김지훈 의사를 바라봤다. 눈빛은 단호해져 있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술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2주만 시간을 더 주실 수 없을까요?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딱 2주만요. 김지훈 의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내 눈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었는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2주. 하지만 그 후에는 즉시 입원해야 합니다. 단 하루도 미루면 안 됩니다. 당신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네, 약속할게요. 의사가 떠나고 나는 눈을 감았다. 더 대담하고 더 긴박한 새로운 계획이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2주.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주뿐이었다. 나의 복수 계획은 이제 단순히 재산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의 경주이자 내가 절대로 질 수 없는 생사를 건도박이 되었다. 나는 병상에 누워 지수가 사과를 깎아주며 내 건강을 소홀히 했다고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것을 태연한 척 들었다. 나는 조용히 듣기만 하며 앞으로 2주간 펼쳐질 생사를 건 도박의 모든 단계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머리맡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 PC가 밝아졌다. 화면에 민혁으로부터 온 영상 통화가 떴다. 심장이 조여왔다. 나는 지수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심호흡을 한 뒤 머리를 정돈하고 최대한 자연스럽지만 연약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민혁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표정 뒤에 얼마나 교활한 계산과 위선이 숨어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자기야, 괜찮아?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의사 선생님은 뭐래? 심각한 거야? 그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질문을 쏟아냈다. 나는 가볍게 기침하며 가슴을 감싸 안고 약한 환자 역할을 연기했다. 괜찮아, 오빠. 그냥 요즘 너무 무리해서 저혈압으로 쓰러진 거래. 며칠 쉬면 괜찮아진대. 걱정하지 마. 나는 절대 그에게 종양에 대해 알릴 수 없었다. 그의 동정은 내가 필요 없는 것이었고 더 중요하게는 내 계획을 망칠 것이었다. 그는 내가 여전히 건강하고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바보라고 생각해야 했다. 민혁은 가식적인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다행이다. 정말 깜짝 놀랐네. 건강 좀 챙겨야지.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자기 건강만 하겠어? 내가 멀리 있어서 챙겨주지도 못하고 미안해 죽겠네. 그 달콤한 말을 듣자니 속이 메스꺼웠다. 미안하다고? 그가 정말 미안했다면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다른 여자와 그들의 아이를 돌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몇 마디 공허한 안부 인사 후 그는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 자기야. 지금 피곤한 거 아는데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내 비서가 보낸 서류 봤어? 이쪽 파트너가 너무 재촉해서 말이야. 우리가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이 큰 투자 기회를 놓치게 돼. 우리 회사와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드디어 여우가 꼬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미간을 찌푸리며 피곤한 척했다. 서류? 본 것 같긴 한데 어제부터 너무 피곤해서 머리가 어지러워. 아무것도 못 읽었어. 퇴원하고 나서 봐야 할 것 같아.
지금은 글자만 봐도 눈이 빙빙 돌아. 민혁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조급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재빨리 감췄다. 그는 다시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다. 피곤한 거 알지? 그래도 오빠 좀 도와주라. 응?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만 하면 돼. 다른 조항들은 내가 꼼꼼히 다 봤는데 아무 문제 없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힘내주라. 우리 미래를 위해서. 예전이었다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지만 지금은 역겨울 뿐이었다. 그가 말하는 미래의 내 자리는 분명 없었다. 한번 볼게. 나는 약간 토라진 듯 대답했다. 몸도 이런데 자꾸 회사 일 걱정시키고 오빠는 나 하나도 안 아껴주는 것 같아. 아니야, 자기야. 내가 자기를 제일 아끼지. 민혁은 서둘러 달랬다. 어머님께 전화해서 며칠 돌봐주시라고 할까? 그는 감히 시어머니까지 언급했다. 너무나 완벽한 합동 연극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지수가 여기 있잖아. 어머님 멀리서 오시면 힘드셔. 그냥 쉬시게 해드려. 몇 마디 의미 없는 당부 끝에 통화가 종료되었다. 화면이 어두워지자마자 내 입가에 미소도 사라졌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병 때문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연극을 억지로 해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좋은 신호였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가 조금 더 기다리고 더 불안해하게 만들 것이다. 초조해할수록 그는 더 쉽게 실수할 테니까. 내가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지수는 거의 우리 집으로 이사와서 나를 돌봤다. 그녀는 내 건강을 걱정하는 것보다 내 정신 상태를 10배는 더 걱정했다. 창백하고 피곤해 보이면서도 눈빛은 항상 계산으로 가득 찬 나를 보며 그녀는 안타까워했다. 어느 날 저녁 지수가 내 옆에 앉아 진지하게 말했다. 서연아, 네가 계획이 있다는 거 알아. 그리고 난 널 지지해. 하지만 너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해? 도와줄 사람이 더 필요해. 나에겐 유 변호사님이 있잖아. 내가 대답했다. 유 변호사님은 법적인 부분만 도울 수 있어. 다른 건 어떡할 건데? 모든 게 밝혀졌을 때 강씨 집안이 언론을 이용해서 널 비방하고 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만들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들은 돈도 있고 인맥도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지수의 말은 나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그렇다. 나는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 증거 수집과 재산 보호에만 집중하느라 이 싸움에 여론이라는 또 다른 전선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내가 침묵하자 지수가 말을 이었다. 나한테 이종 사촌 오빠가 한 명 있는데 탐사보도 전문 기자야. 이름은 이동진. 아주 유능하고 정의롭고 특히 위선적인 인간들을 혐오해. 그 오빠가 널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만나볼래? 나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놓치고 있던 조각이었다. 만남은 조용한 골목에 숨겨진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이동진 기자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검은 뿔테 안경을 썼고 눈빛이 매우 날카로웠다. 내가 내 이야기를 과장이나 감상 없이 오직 사실만을 간결하게 설명하자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박서연 씨.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가족 스캔들이 아니라 대규모 경제 범죄 사건입니다. 자선 기금 횡령, 자산 해외 도피를 위한 유령 회사 설립. 이 죄목들만으로도 당신 남편은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할 충분한 증거도 가지고 있고요. 나는 단호하게 말하며 그에게 USB 하나를 내밀었다. 이 안에 제가 가진 것의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강민혁이 설립한 유령 회사들과 그의 해외 자금 이동 경로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준비를 갖춰주세요. D-Day가 되면 모든 것이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 동시에 터져나와야 합니다. 그와 그 가족 전체가 죄를 부인할 어떤 길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동진 기자는 USB를 받았다. 그의 눈빛은 큰 사건을 앞둔 기자의 흥미로 빛났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정의는 실현되어야죠.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지수를 통해 계속 연락하시죠. 이동진 기자의 도움을 얻게 되자 나는 날개를 단 호랑이 같았다. 하지만 강씨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즉 명문가의 명성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아버지의 옛 인맥을 통해 유 변호사님은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아냈다. 시어머니와 결혼하기 전 그는 오은주라는 여자와 깊은 사랑을 나눴었다. 그는 그녀가 임신 중일 때 더 좋은 가문의 시어머니와 결혼하기 위해 그녀를 버렸다. 아이는 결국 유산되었다.
수십 년 동안 오은주 씨는 낡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혼자 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다. 나는 오은주 씨가 사는 낡은 아파트를 찾아갔다. 문을 열어준 여인은 머리가 희끗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은 여전히 맑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다.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강태준 회장님의 며느리입니다. 그 이름을 듣자 오은주 씨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손으로 막았다. 잠깐만요. 저는 나쁜 뜻으로 온 게 아닙니다. 저 역시 그 집안에 속은 사람입니다. 저 자신과 아마도 어머님을 위한 정의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아마도 내 눈의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집 안으로 들였다. 작은 집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오은주 씨는 침묵을 지키며 이따금 조용히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낡은 나무 상자를 열어 누렇게 변한 편지 뭉치와 흑백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이게 그 사람이 나에게 남긴 전부란다. 영원한 사랑의 맹세, 행복한 미래에 대한 약속. 결국 남은 건 버림받음과 고통뿐이었지. 그녀는 그것들을 나에게 건넸다. 가져가려무나. 만약 이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내 수십 년의 희생도 헛되지 않을 테니. 나는 그녀의 유품을 받아들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밖에 비는 그쳐 있었다. 시아버지의 연애 편지를 손에 든 채 나는 또 하나의 날카로운 무기를 얻었음을 알았다. 나는 민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수십 년 동안 써온 위선의 가면을 벗겨버릴 것이다. 다음 날 나는 김지훈 의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나는 홀로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지훈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초기 진단과 같은 결과, 위선암 초기라고 조용히 확인해 주었을 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도 공황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명료한 현실만이 있었다. 시계는 14일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지수에게 이야기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빌라의 조용한 거실에 앉아 나는 그녀에게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나를 보았다. 두 눈은 혼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더듬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이거 잘못된 거지? 분명히 병원에서 실수한 걸 거야. 그녀는 종이를 움켜쥐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너 당장 수술해야 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 개자식이고 뭐고 회사고 뭐고 다 내버려둬. 일단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고 꽉 쥐었다. 지수야, 내 말 들어. 나 수술할 거야. 의사 선생님과 약속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왜? 그녀는 격분하여 소리쳤다. 왜 지금이 아니야? 너 지금 네 목숨을 걸고 도박하는 거야. 알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목소리는 단호하고 또박또박했다. 알기 때문에. 이 상태로 수술대에 누울 수 없는 거야. 지수야, 태양그룹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야.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심혈이야. 나를 속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자선기금을 횡령해서 애인을 먹여 살린 파렴치한 놈 손에 넘어가게 둘 수는 없어. 만약 내가 수술대에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강민혁은 내 재산 일부의 합법적인 상속인이 돼. 그는 그걸 이용해서 회사를 계속 장악하려 들겠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난 눈을 감을 수 없어. 아버지의 유산이 그런 놈에게 더럽혀지는 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내 말에 결연함에 지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나를 보았고 아마도 처음으로 내 눈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맹목적인 증오의 불꽃이 아니라 책임감과 보호의 불꽃이었다. 나한테는 딱 2주밖에 없어.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이 2주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강민혁을 돌아오게 만들고 그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게 속여야 해. 내 지분을 지켜낸 후에 나는 안심하고 수술실에 들어갈 거야. 결과가 어떻든 나는 딸로서의 책임을 다한 거니까. 알겠어?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나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가 나를 아끼고 걱정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도박판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그것은 내 생명과 아버지의 유산을 건 생사를 건 도박이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기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날 밤 지수가 잠든 후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서랍을 열어 그의 낡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인자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환하게 웃고 계셨다. 나는 조용히 사진 속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버지, 나는 속삭였다. 저를 믿어주세요.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태양그룹을, 아버지께서 남기신 모든 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낼게요. 이 생사를 건도박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태양그룹의 심장, 즉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주신 지분을 지키는 것이었다. 만약 민혁이 그것을 차지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그와 정면으로 맞설 수 없었다. 그는 나의 합법적인 남편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기습적인 한 수가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유 변호사님과 함께 비밀 회의를 주선했다. 장소는 회사나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아버지의 옛 친구 소유인 교회의 한 리조트 빌라였다. 초대된 손님은 단 3명이었다. 창업 초기부터 아버지를 따랐던 공장장 김 이사님, 청렴하고 신중하기로 유명한 재무팀 윤 부장님, 그리고 충직하고 강직한 물류 담당 최 전무님. 그들은 중요한 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어른들이자 내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본 분들이었다. 3분이 들어왔을 때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들은 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내가 건강 문제로 그들을 불렀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을 앉히고 직접 차를 내어드린 후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사님, 부장님, 전무님. 오늘 모신 이유는 태양그룹의 존망이 걸린 문제 때문입니다. 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미국에서 민혁과 그의 애인이 찍힌 사진들, 자선재단에서 인출된 수백억 원의 거래 내역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지분 20%를 양도한다는 부록이 담긴 위조된 회계감사 확인서. 이것들을 본 3분의 얼굴색이 변했다. 걱정은 경악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었다. 성격이 가장 급한 김 이사님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쓰레기 같은 놈. 회장님께서 그 놈을 그렇게 믿고 가장 아끼는 딸까지 주셨는데 감히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러? 그 놈은 하루라도 더 태양그룹에 있을 자격이 없어. 윤 부장님은 더 침착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너무나 교묘하고 악랄한 수법이군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서연 씨가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태양그룹은 이미 주인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들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내 계획을 설명했다. 저는 강민혁이 이 음모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저는 곧 치료를 위해 한동안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재산이 위험에 처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매우 위험한 부탁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3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한 분 한 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제가 가진 태양그룹 지분 30%를 3분께서 잠시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유 변호사님의 감독하에 명확한 법적 효력을 지닌 신탁계약의 형태로요. 이렇게 하면 제 지분이 더 이상 강민혁의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그룹의 핵심 권력이 아버지께 가장 충성스러웠던 분들의 손에 남아있게 될 겁니다. 3분은 모두 침묵했다. 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이처럼 막대한 양의 주식을 받는 것은 영광일 뿐만 아니라 위험이 따르는 무거운 책임이었다. 그때 유 변호사님이 나서서 신탁계약의 법적 조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모든 것이 양측 모두에게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증했다. 한참의 고민 끝에 가장 말이 없던 최 전무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예전에 박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태양그룹은 당신의 생명이고 서연이는 당신의 심장이라고. 지금 그분의 생명과 심장이 모두 위협받고 있네. 우리는 그분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야. 팔짱만 끼고 지켜볼 이유가 없지. 김 이사님과 윤 부장님도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우리가 맡겠습니다. 서연 씨는 걱정 말고 치료에만 전념해요. 여기는 우리가 있으니 강민혁 그놈이 태양그룹의 풀 한 폭이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억지로 참았다. 나는 일어나 3분께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신탁계약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체결되었다. 모든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를 손에 들자 마음속에 거대한 짐이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견고한 성벽이 세워졌다.
이제 나는 안심하고 다음 단계, 즉 덫을 놓고 큰 물고기가 스스로 그물 안으로 헤엄쳐 들어오기를 기다릴 수 있었다. 태양그룹을 지킬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지자 나는 그물을 치기 시작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했다. 가짜 파산 연극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일부러 초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 연기할 필요도 없었다. 몸속의 병, 잠 못 이루는 밤,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미 내 얼굴에 피로와 쇠약함을 새겨놓았다. 나는 화장을 하지 않고 점점 말라가는 몸을 가리기 위해 헐렁하고 어두운 색의 정장을 골라 입었다. 회사에 갈 때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크서클이 짙은 눈과 멍한 시선으로 걸었다. 늘 활기 넘치던 여성 본부장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무거운 짐에 짓눌린 여인의 모습만 남았다. 다음으로 나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적재적소에 적절한 사람에게 무심코 던지는 몇 마디 말이면 충분했다. 말이 많기로 유명한 오랜 파트너 몇 명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나는 유럽으로의 대규모 수출 계약에 문제가 생겨 회사 자금 흐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한탄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슬픈 표정으로 사방팔방 돈을 구하러 다니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것만으로도 태양그룹이 재정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은 재계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사실성을 더하기 위해 나는 윤 부장님의 감독하에 재무팀에 지시하여 몇몇 소규모 공급업체에 대한 중요하지 않은 대금 지급을 연기하도록 했다. 물론 윤 부장님은 비밀리에 그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 하지만 외부인에게는 그것이 태양그룹의 자금이 바닥났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빌라 매각이었다. 나는 시내 최대 부동산 중개회사에 전화하여 우리 부부의 빌라를 시세보다 30% 가까이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내놓아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회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주 안에 급히 팔아야 한다는 조건을 강조했다. 요지의 고급 빌라가 파격적인 가격에 급매로 나왔다는 소식은 즉시 부유층과 부동산 뉴스 사이트를 뒤흔들었다. 모두가 고 박광민 회장의 딸이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재산까지 팔고 있다고 믿었다. 모든 것이 내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회사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근무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몇몇은 이미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경쟁사들은 고소해했다. 그리고 폭풍의 중심에 있는 나는 겉으로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미끼는 곳곳에 뿌려졌고 그물은 완성되었다. 이제 가장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물고기가 스스로 뛰어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위통은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나는 두렵지 않았다. 그저 초조할 뿐이었다. 그가 돌아와야 했다. 반드시 돌아와야만 했다. 나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빌라 매각 소식이 퍼진 지 사흘 만에 한밤중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일부러 벨이 한참 울리게 둔 뒤 졸리고 피곤한 목소리로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서연아, 나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집을 내놓았다는 소문이 돌고 그것도 공짜나 다름없는 헐값에 내놨다는 거냐? 너 제정신이니? 수학이 넘어 그분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회사가 정말 어려운 거니? 나는 준비해둔 연극을 시작했다. 유럽 계약 취소. 파트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은행의 빚 독촉에 대해 끊어질 듯 울며 이야기했다. 나는 강력한 그룹이 붕괴 직전에 놓인 비참한 그림을 그렸다. 모든 것이 나의 미숙한 경영 탓이라고. 다 제 잘못이에요.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빠는 멀리 출장 가 있고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어요. 아버지의 평생 심혈을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어머님. 이제 집을 팔지 않으면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고 계약금도 물어줄 수 없어요. 아마 파산 신청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수화기 너머로 그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 말이 그분의 가장 큰 두려움, 즉 돈, 빌라, 태양그룹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들 가족의 무한한 현금 인출기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정확히 찔렀다는 것을 알았다. 파산이라니 무슨 소리야. 안 돼. 그분은 소리쳤다. 기다리고 있어. 내가 민혁이한테 말할 테니 그 애가 당장 돌아가야 해. 회사를 구하러 가야 한다고. 그분은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짜 눈물을 닦았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모든 것이 생각보다 쉬웠다. 그들의 탐욕과 무지가 나의 가장 좋은 동맹이었다. 예상대로 약 1시간 후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민혁이었다. 그의 목소리 역시 걱정과 약간의 책망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라고. 나는 계속해서 연약하고 무능한 아내 역할을 연기했다. 미안해. 오빠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미안해. 됐어. 그만 울어. 그는 내 말을 끊었다.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지만 여전히 위로하는 척했다. 절대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집 절대 팔지 말고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 알았어? 내가 바로 돌아갈게. 비행기표 예매했어. 모레 아침에 도착할 거야. 모든 건 내가 가서 해결할 테니 넌 그냥 가만히 나만 기다리고 있어. 정말이야, 오빠? 나는 희망과 감사의 참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돌아올 거야? 정말이야. 너 도와주러 가는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그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그냥 문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낚싯바늘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고 있었다. 이번 귀국 비행은 그의 부귀 영화를 향한 편도 티켓이 될 것이다. 돌아온 걸 환영해. 내 사랑하는 남편. 당신을 위해 아주 멋진 사형 선고서를 준비해뒀어. 이틀 후 쌀쌀한 늦가을 아침 민혁이 돌아왔다. 나는 그를 마중하러 공항에 나갔다. 일부러 회색의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피로와 다크서클을 그대로 드러냈다. 민혁이 도착 게이트에서 나왔을 때 그는 긴 비행으로 피곤해 보였지만 구원자로서의 자만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동정과 불쾌감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꼴이 이게 뭐야?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는 인사를 대신해 책망을 던지며 캐리어를 끌고 다가왔다. 나는 죄 지은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혁은 계속해서 회사 상황을 물었다. 나는 위기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내가 논리적으로 꾸며낸 가짜 손실액, 내가 비참하게 묘사한 산더미 같은 어려움들. 민혁은 들을수록 의기양양해졌다. 그는 내 실수를 분석하며 훈계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치켜 세우는 것을 잊지 않았다. 거봐, 내가 몇 주 없으니까 바로 이 난리가 나잖아. 모든 건 나한테 맡겨. 넌 내 말만 들으면 돼.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소파에 재킷을 던지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자, 구체적인 상황을 말해봐. 부채는 어떻고 돈을 마련할 방법은 있어? 이때가 내가 결정적인 미끼를 던질 순간이었다. 나는 유 변호사님이 준비해준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 좀 봐.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최선을 다해봤어. 한 사모펀드에서 우리에게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큰돈을 빌려주기로 했어. 그런데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 담보자산이 필요하고 부사장인 오빠가 직접 책임자로 나서야 한대. 민혁은 서류철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대충 훑어보기 시작했다. 서류는 수십 페이지의 복잡한 조항과 유 변호사님이 그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일부러 집어넣은 어려운 금융 용어들로 매우 전문적으로 꾸며져 있었다. 채무재조정, 보증계약, 자산담보계약. 민혁은 큰 제목들을 중얼거리며 읽었다. 그는 그럴듯해 보이는 대출 관련 조항이 있는 앞부분만 훑어보고 맨 뒤에 첨부된 부록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야? 그가 물었다. 눈은 여전히 서류에서 떼지 않았다. 우리의 모든 공동재산, 이 빌라와 차, 그리고 예금 계좌 전부를 대출 담보로 잡아야 한대. 나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경영자의 성의와 관리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오빠가 이 채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해. 최악의 경우 그 담보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그들에게 빚을 우선적으로 갚는다는 내용이야. 그들의 투자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하더라고. 민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탐욕과 지나친 자신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의 눈에는 눈앞의 거대한 대출금과 태양그룹을 구하고 그로써 모든 권력을 장악할 기회만 보였다. 그는 돈만 있으면 회사를 쉽게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 담보 자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게다가 그는 자신이 보기에 연약하고 무능한 아내인 내가 감히 무슨 짓을 저지를 리 없다고 믿었다. 좋아. 그는 몇 분 후 단호하게 말했다. 회사를 살릴 돈만 있으면 돼. 이런 재산 따위는 나중에 몇 배로 다시 벌면 되지. 펜 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선물해주신 만년필을 그에게 건넸다. 나는 그가 망설임 없이 계약서, 합의서, 서약서의 각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것을 지켜봤다. 사실상 그의 미래에 대한 사형 선고서인 법적 문서들에 그의 서명은 그의 어리석음과 끝없는 탐욕을 증명하듯 또렷하고 힘찼다. 그가 펜을 내려놓았을 때 나는 거의 숨을 죽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덫이 닫혔다. 좋았어. 그가 만족스럽게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이제 내가 왔으니 넌 푹 쉬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서류철을 정리했다. 그의 서명으로 아직 온기가 남은 종이를 쥔 내 손,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그는 권력의 정점으로 가는 통행증에 서명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묻어버릴 선고서에 직접 서명한 것이다. 민혁이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나는 입원했다. 수술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으로 정해졌다. 생사를 건 도박의 마지막 열흘. 나는 그 시간을 유 변호사님, 이동진 기자, 그리고 아버지의 충직한 동료들과 함께 모든 최종 준비를 마치는 데 썼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디데이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서울 하늘은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지수는 일찌감치 나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다. 병실에서 환자복으로 갈아입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곧 내려놓아질 것 같았다. 나는 지수의 손을 잡고 마지막 당부를 했다. 지수야,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미래빛 재단을 잘 부탁해. 다시는 나쁜 데 이용되지 않도록.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나무랐다. 너 괜찮을 거야. 수술은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내가 밖에서 기다릴게.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 그렇게 믿어. 하지만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 문자 하나만 보내줬으면 좋겠어. 나는 지수에게 유 변호사님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내용은 시작하세요였다. 수술실로 향하는 이동 침대에 누워있을 때 복도 끝에 서 있는 민혁을 보았다. 그는 아마 헌신적인 남편 역할을 마지막까지 연기하기 위해 온 모양이었다. 그는 다가와 내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힘내, 자기야. 밖의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 말고 치료 잘 받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시선으로. 네. 모든 걸 오빠에게 맡길게요. 수술실의 무거운 문이 닫히며 나를 바깥 세상과 격리시켰다. 눈부신 수술 조명이 눈을 찔렀고 마취약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내 의식이 희미한 안개 속으로 잠겨갈 때 나는 바깥 세상에서도 끔찍한 폭풍이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동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 변호사님은 지수에게서 온 문자를 받았다. 그는 침착하게 수화기를 들어 두 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법원에서 대기 중인 법무팀에게 소장 접수해, 두 번째는 이동진 기자에게 기사 내보내, 즉시 정의와 언론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배임, 혼인빙자 간음 등의 죄목으로 강민혁을 형사 고소하는 내용이 담긴 두꺼운 이혼 소장이 접수되었다. 미국에서의 사진과 영상,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민혁이 막 서명한 채무제조정 계약서까지 모든 증거가 첨부되었다. 태양그룹 본사. 민혁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아버지의 사무실에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재구조화와 경영권 장악을 발표할 임시이사회를 계획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섰다. 앞장선 수사관이 근엄한 얼굴로 말했다. 강민혁 씨, 경찰입니다. 부인 박서연 씨의 고소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조사할 사항이 있어 연행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민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동시에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화면에는 주요 인터넷 언론사들이 일제히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띄우고 있었다. 태양그룹 부사장 불륜 및 수백억 원대 공금 횡령 혐의로 피소기사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찍힌 그와 애인, 그리고 가족들의 선명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다른 기사들은 그의 해외 자산 도피 경로, 유령 회사,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과거에 저지른 배신까지 폭로했다. 폭풍은 너무나 빠르고 갑작스럽게 닥쳐와 그에게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그와 그의 가족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는 수사를 위해 동결되었다.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졌다. 민혁은 사무실 한가운데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분노와 공포가 그의 눈에서 폭발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덫이었다.
그가 항상 무시했던 아내가 놓은 완벽한 덫. 그리고 그때 나는 수술대 위에서 내 자신의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수술실 밖의 붉은 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렸다. 바깥에서는 나를 배신한 자들의 세계가 불바다에 휩싸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길고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났지만 이번에는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공기 중에 춤추는 미세한 먼지들을 비추고 있었다. 수술 부위는 욱신거렸지만 정신은 이상하게도 맑고 가벼웠다. 지수는 침대 옆에서 엎드려 자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지훈 의사 선생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그는 모니터의 수치들을 확인하고는 나를 보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인한 아가씨. 축하해요.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은 완전히 제거했고 주변 림프절도 모두 깨끗합니다. 아주 중요한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고통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재생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겼다. 나 자신의 생명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서 이겼다. 내가 회복하는 동안 바깥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내가 일으킨 폭풍은 강씨 집안을 휩쓸고 지나가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지수는 매일같이 통쾌한 목소리로 나에게 소식을 전해주었다. 있잖아 서연아. 강민혁 그 자식 구속 수사받고 있대. 경찰서에서 짐승처럼 소리 질렀다는데 소용없었지. 유 변호사님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빼도 박도 못한대. 그 부모는 아들 구하려고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녔는데 아무도 감히 손을 못 댔대. 이 사건 이제 온 국민이 다 알잖아. 언론에서 이렇게 떠드는데 누가 바보같이 끼어들겠어? 나는 조용히 들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도 무력감과 세상이 등을 돌리는 기분을 맛보길 바랐다. 그리고 더 있어 지수가 말을 이었다. 그 집 재산, 예금부터 집, 땅, 주식까지 전부 동결됐대. 궁전 갔던 그 집도 압류 딱지 붙었어. 시누이 둘은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친정으로 도망쳤는데 듣자 하니 그쪽 시댁에서도 연루될까봐 이혼하라고 압박한대. 정말 복은같이 누리다가 어려워지니 제일 먼저 도망가는 족속들이야. 몰락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랐다. 명성과 부를 항상 자랑하던 한 가족이 이제는 비난과 경멸의 중심이 되었다. 시아버지 강태준 회장은 오은주 씨가 나에게 준 연애 편지와 함께 자신의 배신적인 과거를 폭로하는 기사를 읽고 고혈압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그들이 위선과 잔인함으로 쌓아올린 성은 결국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병상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 앞들의 나무는 잎이 지기 시작하며 겨울이 오고 있음을 알렸다. 그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이겠지만 내 인생에는 다시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통쾌함보다는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인과응보는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었다. 수술 한 달 후 우리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직접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강민혁의 비참한 몰락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그날 아침 지수는 내가 창백해 보이지 않도록 흰색의 단정한 원피스를 골라주고 가벼운 화장을 해주었다. 나는 일부러 휠체어를 타지 않고 지수와 유 변호사님의 부축을 받으며 느리지만 꿋꿋하게 걸었다. 큰 병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풍파에 당당히 맞서는 나의 모습은 법원문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수백 명의 기자들의 렌즈에 즉시 포착되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고 평온한 눈빛으로 앞을 똑바로 응시했다. 법정안은 긴장감과 답답함으로 가득했다. 민혁이 뒤이어 들어왔다. 그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항상 깔끔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수염은 덥수룩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나를 보자 그의 눈의 증오는 거의 불타오를 것 같았다. 양옆에 교도관이 없었다면 아마 나에게 달려들었을 것이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유 변호사님은 당당한 태도와 단호한 목소리로 차례차례 논점과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미국에서 민혁과 유라가 행복하게 지내는 사진, 교묘하게 송금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혁의 선명한 서명이 담긴 채무 재조정 계약서를 띄웠다.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민혁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다. 그는 모든 것이 내가 놓은 덫이며 자신이 속았다고 반박하려 애썼지만 자신의 친필 서명이 있는 문서 앞에서는 그의 모든 말이 무의미해졌다. 민혁의 변호사는 아마 그의 가족이 급하게 구한 듯한 젊은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 질투심에 사로잡혀 남편을 모함하기 위해 이를 꾸몄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그 논리는 즉시 유 변호사님에 의해 반박되었다. 재판장님. 유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제 의뢰인 박서연 씨는 어머니가 되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남편과 시댁 전체의 기만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아버님의 목숨을 앗아갔던 바로 그 병, 위암 수술을 받으며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녀가 병마와 싸우고 있을 때 피고 강민혁은 해외에서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를 즐겁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이 잔인함에 대해 어떤 변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법정은 침묵에 잠겼고 모든 동정의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나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적절한 타이밍에 어깨를 떨었다. 공판이 끝나고 법원은 나의 초기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분쟁 재산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동결될 것이며 공동명의의 빌라와 기타 자산은 내가 임시로 관리하게 되었다. 그것은 압도적인 승리였다. 내가 유 변호사님, 지수와 함께 법정을 나설 때 민혁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교도관의 재질을 뿌리치고 내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쳤다. 박서연!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이 미친년아. 네가 날 이겼다고 생각해? 두고 봐. 그의 분노, 그의 추악한 본 모습은 수백 대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나는 그저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졌다. 비참하게 졌고 심지어 자신의 어리석은 분노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와 명예를 완전히 끝장내는 마지막 칼날이 되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태평양 건너편에서도 공범자들에게 인과응보가 시작되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애인 한유라의 상황은 최 실장을 통해 유 변호사님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었고 나는 그것을 아무런 감정 없이 마치 숫자 보고서를 읽듯 들었다. 민혁의 구속과 전 재산 동결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자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유라가 출산을 기다리던 고급 국제 산부인과 병원이었다. 여왕처럼 대접받으며 호화롭게 출산하려던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거액의 병원비가 미납된 상태에서 앞으로도 지불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병원은 시어머니와 유라에게 퇴원을 요구했다. 바로 그 혼란과 긴장 속에서 유라는 조산했다. 허약한 사내아이가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었다. 필요한 응급 조치를 한 후 그들은 즉시 두 사람에게 퇴원 수속을 밟고 아이를 더 저렴한 공립병원으로 옮기라고 요구했다. 최 실장은 매우 생생한 사진들을 보내왔다.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시어머니가 이제는 갓 출산하여 쇠약해진 아들의 애인을 부축하고 있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초라하게 고급 병원을 떠나는 모습. 그분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고 대신 혼란과 피로, 굴욕감만 가득했다. 그들은 더 이상 임대한 빌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집주인이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한 늙은 여자와 한 젊은 여자, 그리고 미수가. 결국 그들은 곰팡내와 외부의 소음이 끊이지 않는 복잡한 지역의 값싼 모텔을 찾아야 했다. 호화로운 삶은 끝나고 지옥이 시작되었다. 돈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두 여자 사이에 은밀히 존재하던 갈등은 이제 폭발했다. 시어머니는 큰 충격 끝에 모든 잘못을 유라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다 너 같은 불효우 때문이야. 최 실장이 녹음한 그들의 격렬한 말다툼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악독했다. 네가 내 아들을 꼬드기지 않았다면, 내 그 배만 아니었다면 우리 집이 이 꼴이 됐겠어? 이제 알겠니? 민혁이는 감옥에 가고 재산은 다 날아갔어. 네가 그의 인생을 망쳐놨다고. 출산 후 심신이 모두 쇠약해진 유라도 더 이상 가식적인 온순함을 유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치며 맞받아쳤다. 말 한번 잘하시네요. 왜 어머님 아들이 탐욕스럽고 멍청한 건 탓하지 않으세요? 그이가 아내를 속이고 회사 돈을 횡령한 게 제가 시켜서 한 건가요? 그이가 저한테 돈 대주고 어머님 식구들 전부 여기 와서 호강할 때는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이제 와서 일이 터지니 저랑 이 아이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어머님이야말로 복도 없는 분이시네요. 그들은 서로를 욕하고 모욕하며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였다. 아이가 우는 것부터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까지 모든 것을 서로의 탓으로 돌렸다. 유라의 인생 역전의 꿈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미숙아와 암담한 미래라는 잔혹한 현실만 남았다. 시어머니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 돈, 명예,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얻으려 했던 장손까지. 이제 그 아이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나는 최 실장의 보고서를 읽고 그들이 허름한 모텔방에서 사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다. 그들이 함께 바람을 심었으니 이제 함께 폭풍을 거두어야 했다. 첫 공판 후 6개월 민혁의 형사사건은 마침내 끝을 맺었다. 그동안 나는 수술 후 회복과 항암 치료에 집중했다. 머리카락은 많이 빠졌고 몸은 야위었지만 정신은 매우 굳건했다. 나는 충직한 임원분들의 도움을 받아 태양그룹의 업무에 점차 복귀했고 언론의 폭풍이 지나간 후 회사를 안정시켰다. 선고일. 나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 그의 비참한 모습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집에서 지수와 함께 TV 뉴스를 지켜봤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명백한 죄목으로 법원은 강민혁에게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민사적으로도 법원은 나와 민혁의 이혼을 판결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 재산 중 나의 재산과 태양그룹에서 비롯된 모든 것은 내 소유가 되었다. 민혁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TV 화면 속 민혁은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를 듣고 있었다. 그는 지난번처럼 미친 듯이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넋이 나간 눈으로 영혼 없는 허수아비처럼 서 있었다. 교도관들이 그를 호송차로 이끌고 갈 때 시아버지 강태준 회장은 평정을 잃었다. 그는 보안선을 넘어 아들을 향해 달려가려 했다. 민혁아! 아들아! 그는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하지만 경찰에게 제지당하자 혼란과 절망 속에서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마치 나를 보듯 카메라 렌즈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외쳤다. 박서연, 이제 만족하냐? 네가 이긴 것 같아? 그 재산을 얻기 위해 네 아버지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을 것 같아? 강민혁 그놈도 결국 이용당한 졸에 불과해. TV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지수는 황급히 TV를 껐다. 저 늙은이 헛소리 듣지 마. 미쳐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내 아버지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일까? 아버지는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병원 진단도 명확했다. 그런데 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언급했을까? 희미한 기억들이 갑자기 밀려왔다.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이 떠올랐다. 확실히 아버지의 병세는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었다. 그때 민혁은 지극히 효심 깊은 사위 노릇을 했다. 그는 항상 직접 약을 다리고 유명한 한의사에게서 알아왔다는 보양식을 준비해 아버지를 봉양했다. 당시 나는 그의 정성에 감사하고 감동할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무언가 이상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민혁이 끓여온 연자육탕을 드신 후 복통을 더 심하게 호소하셨던 기억이 난다. 내가 묻자 민혁은 아버지의 몸이 쇠약해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한 번은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던 기억도 났다. 그의 눈빛은 피곤하고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는 민혁과 회사에 대해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당시 나는 그저 아버지가 괜한 걱정을 하신다고 생각했다.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디테일들이 이제 하나로 꿰어 맞춰지며 끔찍한 의문을 만들어냈다. 설마 아버지의 죽음이 병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었던 걸까? 설마 누군가의 손이 개입했던 걸까? 그리고 그자가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고 신뢰했던 사위란 말인가? 차가웠다. 배신을 알았을 때나 암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더 소름 끼치는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혁의 죄는 기만과 재산 탈취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살인이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지수야, 유 변호사님께 전화 좀 해줘. 당장 여기로 와달라고. 긴급한 일이야. 나의 전쟁은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뒤에 더 끔찍한 막이 남아있었다. 나는 진실을 찾아야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에필로그 1년 후. 1년이 흘렀다. 내 몸의 흉터가 옅어지고 마음의 상처에 새살이 돋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 예전처럼 길고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 개성 있는 단발머리가 마음에 들었다. 그것은 새로운 나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체중도 다시 늘었고 정기 검진 후 건강은 안정적이었다. 김지훈 의사 선생님은 내가 기적이라며 나의 강한 삶의 의지가 병을 이겨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민혁이 수감된 후 나는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병마와 사악한 음모에 맞서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낸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곧 내 이야기가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권위 있는 토크쇼에 출연하기로 했다. 생방송에서 나는 고통이나 증오에 대해 늘어놓지 않았다. 나는 오직 삶과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 사랑에 대한 냉철함,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용기에 대해 말했다. 차분한 외모, 논리적인 말솜씨, 그리고 비범한 의지력은 시청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나는 더 이상 가족 스캔들에 가련한 피해자가 아니라 강인함과 재생의 상징이 되었다. 명성은 나를 바꾸지 못했다.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사명을 주었을 뿐이다. 나는 되찾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여성 창업 지원 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재단은 자금뿐만 아니라 변호사, 심리학자, 경영 컨설턴트로 구성된 팀을 통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재단 출범식 날 나는 무대에 서서 아래에 있는 수백 명의 여성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달콤한 복수라는 것을 알았다. 나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는 것. 하지만 바쁜 업무와 사회 활동 속에서도 여전히 내 마음을 괴롭히는 유령이 있었다. 유 변호사님이 비밀리에 진행하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5년이 지나 물질적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진료 기록에는 말기암 환자의 일반적인 경과만 기록되어 있었다. 민혁이 가져왔던 보약들도 다시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의심에 머물렀다. 내 마음속에는 결코 가라앉지 않는 은밀한 고통이 있었다. 나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아버지의 영혼이 진정으로 안식할 수 없으며 내 인생에도 아직 닫히지 않은 장이 남아있음을 알았다. 1년간 쉼없이 일한 후 나는 나 자신에게 진정한 휴가를 주기로 했다. 나는 아버지가 생전에 매우 좋아하셨던 도시 파리를 선택했다.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걷고 아버지가 사랑했던 공기를 마시며 내 영혼이 진정으로 평온해지기를 바랐다. 꿀처럼 노란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오후. 나는 센 강변을 거닐다가 골목에 숨겨진 낡은 서점에 들렀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시간의 향기가 나를 편안하게 했다. 내가 르네상스 미술에 관한 가죽 표지책을 넘기고 있을 때 곁에서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가 한국어로 들려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나는 고개를 들고 순간 얼어붙었다. 내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익숙하고 강직하며 지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역시 나를 보고 똑같이 놀란 눈치였다. 서연, 박서연 씨 맞으세요? 지훈 선배님? 나도 모르게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는 대학 시절의 우수한 선배, 한지훈이었다. 아버지가 매우 아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 그는 건축과의 뛰어난 재능으로 졸업 후 바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그 후로 10년이 넘도록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우리는 둘 다 기뻤다.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 지훈 선배는 이제 파리에서 성공한 건축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일과 프랑스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여전히 독신이었고 예전처럼 낭만적인 분위기와 따뜻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다. 내가 겪었던 인생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의 눈에는 동정과 존중이 가득했다. 정말 강했구나. 서연아, 박 회장님께서 하늘에서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다시 슬픔이 밀려왔다. 나는 무심코 가방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동양 약초책을 꺼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책이었다. 누렇게 변한 책장을 넘기다 나는 깊숙이 끼워져 있던 작게 접힌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내가 그것을 거기에 두었다는 기억이 전혀 없었다. 궁금해서 펼쳐보았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종이에는 몇 가지 한약재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옆에는 효능에 대한 메모가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줄에 아버지는 낯선 2가지 약초에 동그라미를 쳐놓았다.
그 옆에는 큰 물음표와 함께 급하게 쓴 메모가 있었다. 민혁이의 보양탕. 민 원장에게 다시 물어볼 것.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 원장은 아버지의 한의사 친구였다. 이 두 약초는 각각은 해가 없지만 민혁이 자주 끓여왔던 연자육탕의 특정 성분과 결합하여 장기간 복용하면 위점막을 서서히 파괴하고 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며 양약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어디선가 막연하게 읽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선배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그에게 건넸다. 이것 좀 보세요. 지훈 선배는 종이를 받아들고 자세히 읽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즉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이민 원장이라는 분 어디 계신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 변호사님이라면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서연아, 지훈 선배가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나 유럽 제약업계에 친구들이 좀 있어. 이 조합의 독성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너 혼자 아니야. 우리가 함께 진실을 찾아낼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주 오랜만에 다시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센 강에 서서히 지는 노을 아래를 함께 걸었다. 돌길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새로운 빛을 찾았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제 내 곁에 믿음직한 동반자가 생겼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떨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내 인생에 더 밝고 희망찬 새로운 장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음을 알았다.